죽이는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사육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궁궐에 두고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위를 해 있는데 옆에서 한명회와 권람등이 아무래도 참 위험하다. 저렇게 단종이 살아있으면 또 보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아무래도 살아있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이렇게 옆에서 자꾸 구자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남의 자리를 뺐으면 남이 내 자리를 뺐을까 싶어서 항상 의심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김질이 자기 장인한테 얘기를 해서 정창손이가 세조에게 가서 일러서 완전히 보기운동은 운동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배 보내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어린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삼촌한테 왕위를 뺏기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또 어떤 보기운동을 할까 싶어서 저기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노상군으로 강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의 영월행 유배길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자식도 어린 자식은 항상 못 잊었고 항상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이러는데 임금인들 옛날에는 임금을 하늘처럼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임금이 숙부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저 멀다 먼 영월로 유배가는 길을 보면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의 보기를 두려워한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조가 사실 그 조카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세조는 사실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명회나 권람등이 죽이지 않고 놔두면 또 다시 보기운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여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단종을 죽이려고 사약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왕방년이었어요. 왕방년이 사약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사약을 이렇게 그 단종에게 3위에 올려주면서 드십시오 이러면서 올려준 게 왕방년이었는데 왕방년도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면 시가 있어요. 왕방년의 시가 영월로 가가지고 시가 있는데 천만리 머나먼 길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잠깐만 읽어보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에 내 안 같아야 울어 발길을 놓다. 근데 현대어로 풀이를 할 것 같으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서 떠나와가지고 그 단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님 단종을 이별하고 그 고운님 죽는 걸 보면서 이별하고 내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왕방년도 정말 단종을 애석해 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흘러가는 냇물가에 앉아 있으니 저 시냇물도 내 마음속 같아서 내 마음속 같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저 냇물도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하는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방년이 이 사약을 전해주고 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다는 이 시를 적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에는 그 시신을 아무도 매장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대로 두라고.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냥 그대로 뒀었대요. 그래서 그 단종이 죽고 나서 그 마을에 호강인인 엄홍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단종을 시신을 묻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묻어주나 하면 늘 사슴이 와서 앉았다가 간 자리, 그러니까 따뜻하고 아늑한 자리였겠죠. 그 자리에다가 몰래 이 단종을 묻어주고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혹시 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어몽도를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몽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후환이 두려워 말리자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괜찮다 하면서 밤에 몰래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나중에 그 명예를 올려줘요. 그런데 아들하고 밤에,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밤에 이 마을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숨어 살아요. 숨어 살면서 결국은 그 세조가 찾아서 죽일까 싶어서 이렇게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멀리 숨어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론의 수장인 송시열의 건으로 등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다고 육신 사료로 올려준 숙종 7년에 노산대군으로 성격된 놈. 그러니까 단종이 그렇게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완전히 왕의 이름에서도 뺐기 때문에 숙종 24년에는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켜가지고 왕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조차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종 때 업권을 논의는 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중종, 효종, 복권 여론은 조성을 했습니다. 중종 때부터 효종 때까지 여론은 조성을 했지만 제대로 복권된 거는 숙종 7년이었습니다. 단종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은 아시다시피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에요. 그 단종이 현덕왕후가 경혜옹주하고 단종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 표에 알다시피 문정부터 수양대군, 안평대군, 운영대군, 강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웅대군 이렇게 8명이나 정말 소용나고 심시하고 그 세종대왕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8명 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물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명이나 낳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8명, 문종은 왕이었고 수양대군도 왕을 지냈고 밑에 6명의 왕자들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평원대군은 18살에 천년토로 죽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7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멍청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황표 정치라고 해가지고 황표 정치가 뭐냐면 지금의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누구누구를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몇 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서 뽑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름을 쭉 써놔놓고 어떤 자리에 만약에 뭐 자의정이면 자의정 자리에 누구를 올리면 좋겠나 이러면서 밑에 신하들이 이렇게 황색으로 된 이름에다가 이렇게 표를 딱 해가지고 단종에게 올리면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았대요. 이렇게 쫙 살펴보면서 그래도 합당하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항표 정치를 할 때 보면 그래도 잘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삼망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간직 후보자 3인 중 3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국왕이 낙점하여 선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3명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왕이 낙점을 한 명으로 낙점을 딱 해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종 보기 운동을 아직 안 했죠. 단종 보기 운동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단종에서는 이 사육신을 빼면 정말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육신은 단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떤 충성심을 빼면 단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육신은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를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김문기가 사실은 그 병건을 이렇게 모으는데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응지처참 당해서 죽기는 했지만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육신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영조 때 그 부대손이 그 보기운동을 해서 사육신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노량진 그 사육신 공원에 가묘로 써져 있습니다. 사육신교에 가면 뭐 누구누구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성만 있어요. 뭐 김씨묘, 김씨지묘, 뭐 유씨지묘, 뭐 이씨지묘 이렇게 돼 있거든.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사육신 공원을 둘러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시실은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육신의 첫째를 꼽으라면 성산문이죠. 성산문은 시도 있듯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됐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곤 할 때 독야천천하리라 하는 시를 지었고요. 이 성산문이 왜 이름이 성산문인가 하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나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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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하늘에서 부르는 이름이 들렸대요. 부르는 목소리가. 그래서 그때 이름이 3번의 석삼자에다가 물을 문자로 해가지고 산문이라고 성산문이라고 성이 성이고 이러니까 성산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충청도 출생이었고요. 성산문은 남자 친족은 모두 몰살당했고 딸 둘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강승지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단종이 내가 아무래도 영의정 숙부한테 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옥세를 내주기는 해빈양씨였지만 이게 옮기는 거는 성산문 그 신하가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옮겨줬다는 역사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문은 세조 2년이었으니까 2년 동안 그 녹봉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먹지도 않고 창고에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고문을 나갈 때 성산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세조에게 나으리라고 그래요. 어린 상황이 나으리께 왕위를 빼앗겼으니 신하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어. 왜 너는 나한테 나으리라고 하냐 이랬더니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국 나으리 소리밖에 못 듣는 인물이었다 이러면서 결국 그 모진 고문, 인두로 지지는 그 고문을 견디면서도 꼿꼿한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계는 사실 토정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이 그
증종손이래요. 이지암 선생이 이 이계의 증종손이고 조선 전기의 문신이고 1441년에 저장량으로 명함개감을 편찬에 참여하였고, 명함개감은 뭐냐면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의 이야기를 한글로 풀이한 책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당나라의 그 이야기라든가 또 명나라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 때나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소설로 쓰기도 하고 또 역사로 쓰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해라본에도 참여하였고 성사문백 박평영 등과 단종을 공개하다가 발간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집현전 또 성균관에서 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위지가 태어날 때 그 선상군의 군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앞에 개울에 붉은 물이 흘렀답니다. 붉은 물이 흘러서 3일 동안 흘러서 그의 생갓집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대요. 그래서 그 시냇물을 단계천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단계라면 붉을 홍자를 써가지고 단계천으로 했는데 결국은 공부만 하느라고 이분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남들이 이웃 사람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로 집안에만 들어앉아서 공부를 했고 세종 10년에 세종 때 그 10년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장원급제를 했고 또 자기 형이 전라 감옥에 뭐를 했냐면 탐관죄 뭐를 이렇게 뇌물을 조금 받았나 봐요. 그래서 탐관죄로 형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관리로 있었는데 탐관죄로 전라 감옥에 있을 때 병이 들어가지고 아플 때 이 하위지는 그게 내려가서 형님을 간호하느라고 잠시 동안 그 신하로서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하위지는 사실 세종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하위지가 고문을 당할 때 그 인두로 지지는 고문 그거는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하위지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빌면 내가 용서해줄게. 죽이진 않을게. 제발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그 친목이 돈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하위지는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거열형으로 죽었습니다. 하위지는 마지못해 침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 대로 결실에다가 그러니까 송산문도 그렇고 하위지도 그렇고 녹을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다면 용서해 줄 것을 설득했으나 그는 끝내 듣지 않고 이미 반역의 제명을 쓰였는데 죽이면 되지 더 모를 게 있느냐고 내가 반역의 그 대열에 올랐는데 더 이상 할 게 뭐 있느냐고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벼른검 유흥부는 사실 무신이었어요. 이 6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무신은 유흥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유흥부는 사실 무신이면서도 시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그 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조의 벼른검을 했고 또 단종의 벼른검을 했고 그러니까 문종의 벼른검도 하고 그러면서 유흥부는 김종서와 같이 그 한경도 여진족을 이게 침투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운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청렴해가지고 방문을 거적대기로 이렇게 가리울 정도였고 반찬 없는 밥을 맨날 먹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때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도 아유 뭘 그러냐고 다 먹고 살만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유흥부를 그 세조가 이제 고문을 할 때
응? 너는 왜 내 옆에서 맨날 있었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나 이랬더니 나는 그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내가 옆에서 벼룩금을 하면서 너를 찔러 죽이지 못한 그러니까 폐하를 찔러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더 이상 나를 고문하지 말고 죽여라. 그러면서 인두로 달군 인두로 배를 막 치지니까 인두가 다 식어서 하나도 뜨겁지도 않다 이러면서 다시 달구어서 지져라 할 정도로 기계가 대단했답니다. 그리고 용구는 장군이었으니까 인물도 좋고 굉장히 조금 키가 크고 조금 뚱뚱한 그런 체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구에 시가 있어요. 그 무신이면서도 시를 지을 정도로 확실히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문서리 차단 말가 낙낙장송이 다 가우려 간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널리 무송하리요 하면서 시를 지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팽년은 또 이 스토리가 결국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걸 모르고 여자는 안 죽였잖아요. 다 아들은 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 황족창판 자고승지까지 했고 박팽년도 사실 그 세조를 진사나으리라고 그렇게 불렀고 결국 문과에 구둥으로 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글 편찬 사업에도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고 박팽년은 그 까마귀 눈비마다 희는 듯 건너매라 이 야간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하는 시를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모르고 결국 간노로 팔려가요. 간노로 팔려갔는데 자기 데리고 있던 종이 마침 똑같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종은 딸을 낳고 이 박팽년 둘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서 바꾸어서 기르게 돼요. 그래서 박팽년의 후손은 지금도 저기 경상도 경산에 그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는데 박팽년 후손들이 박팽년 그 제사만 지내다 보니까 뭐 누구의 눈에 보였는지 몰라도 뒤에서 사육신 그분들이 다 와 계시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박팽년 후손들이 그 사육신 모두를 닭을 떠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팽년의 가문은 이렇게 모조리 죽음을 당하였지만 후손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가 연려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둘째 며느리가 사육신 사건 이후 박팽년 둘째 아들 박순이 부인은 대구에 감비로 보내지는데 당시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태어난 즉시 죽임을 당하고 딸이면 감비가 되는 처지였어요. 그랬는데 여종이 딸을 낳고 이 박팽년 둘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서 같이 바꿔서 불러요. 근데 그 여종이 이 박팽년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맨날 그냥 박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박비가 17살이 됐을 때 그의 이모부의 제안으로 자신의 박팽년의 후손임을 자수해서 결국은 박팽년의 후손은 하나, 둘째 며느리로 인해서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유성원은 의방유치 편찬에 참여했고 유생들을 통해 성원은 이제 막 그 보기 운동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유성원은 그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술잔을 한잔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사당으로 올라가가지고 유성원이
사당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아내가 사당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보니 간대도 벗지 않고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성원의 시체를 간청에서 나와서 가져갔고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거열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머리를 그 사육신 머리를 저작거리에 3일 동안이나 매달아 두었대요. 이들이 만약에 반역을 하거나 나를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모범으로 이렇게 저작거리에 목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 김문기가 사실 사육신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량진 그 사육신 공원에 가면 김문기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김문기를 복관을 시켜요. 복관을 시켜서 그 후손 김정구의 청으로 복관을 돼서 지금은 김문기도 사육신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예문관 검열 정인 함길도 관찰사 역임 공조판서에 이르러, 그러니까 함길도 관찰사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군인들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했었어요. 단종 보기 운동 때 그랬는데 어떻게 사육신에서는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 그 밑에 후손들이 이게 보기 운동을 있어서 김문기 순으로 육신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박팽년과 모의할 때 동원의 책임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거열형이 어떤 건지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종 보호자, 지지자 대부분이 살해를 당하거나 유배를 갖고 대부분 또 거열형, 아주 보기운동을 주동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열형을 해가지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열형은 아주 끔찍한 행거니까 이렇게 말에다가 사지를 매달아가지고 말을 때려서 달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사지가 찢겨서 그동안에 그 고문을 당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 육체를 이렇게 거열형으로 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육신은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용구, 김문기, 이렇게 김문기는 나중에 올려졌고요. 생육신은 누군가 하면 그 생육신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생육신은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6신하 이맹전, 조효,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운 또는 건조를 이룬 김시습, 원호, 그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 이렇게 6분이 생육신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육신도 김시습은 불교 신자가 되어서 그 금오 신화를 지은 분이고요. 또 원호는 영월 단종을 찾아가가지고 엄청 방랑생활을 했던 분이고, 이맹전은 기가 잘 안 들려서 이제 왜냐하면 세조가 이맹전을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기가 어두워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못 간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조료는 고향 함안에 들어가 백이산 아래에서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아가지고 세조가 못 부르게 내가 불러도 안 가고, 그리고 숨어서 살면서 아무런 배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성담수는 성상문의 육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사육신에 가담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단종에게 충성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효우는 문종비를 물가에 묻어뒀는데 그 문종비를 왜냐하면 왜 세조가 물가에다가 뒀냐면 그 장자가 안 되는 그 자리에다가 모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단종이 일찍 죽는 그런 자리에다가 모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효우는 물가에 있는 그 문종비를 다른 데로 옮겨뒀습니다. 사육신공원 종합 안내는요. 사육신공원에 한번 가보면 보기보다가 참 깨끗하고 잘 해놨어요. 지금 저기 오정동에 그 한국사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또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입구에 그리고 불이문이라고 해가지고 불이문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것은 모두 초월하여서 또 절대적이고 평등한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을 이끄는 말이 불이문이라고 합니다. 홍살문이 있는데 홍살문은 빨간 문으로 돼가지고 모든 악기를 몰아내고 나쁜 애군을 혹시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공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리고 지묘가 있어요. 묘가 7개가 나란히 여기 위에 등성에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안에 그 역사를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들어가서 비디오로 만들고 또 이게 모조품으로 사육신 이게 형상을 다 만들어 놓은 곳이 다 있어요. 사육신 역사관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가면 넓은 데가 또 있어요. 쉬어갈 때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전망 좋은 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의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도 있고 해서 좋았어요. 여기는 전망대예요. 여기서 올라서 보면 저 건너 삼각지 쪽이 다 이렇게 훤히 보이는 여기 높아서 삼각지 쪽이 다 보이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